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아까 내가 여기에 하나 오타가 난 게 있던데, 이거. 독점적 경쟁. 이거 우상향 아니지? 우하향으로 좀 고쳐주세요. 다 알지? 응. 자, 이제 어딜 볼 건가 하면 378페이지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부터 좀 볼게. 이미 칠판에서 제가 설명한 특징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냥 타이틀만 확인해 볼까요? 첫째, 완전 경쟁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지,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고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기는 하죠.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한다. 그 다음, 모든 제품은 동질적이다. 호모지니어스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다. 그 말은 뭐랑 동의하라 그랬어요? 장기 초과 이윤이 0이다라는 말과 동의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완전 정보를 가정한다 그랬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그렇게 보고요. 밑에 참고는 볼 거 없고 오른쪽 페이지에 단기 균형, 이제 그거부터 볼게. 그래서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여러분 여기 지금 단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생산 이론할 때 단기와 장기의 구별은 뭐였어요? 생산 이론에서는 하나라도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면 이게 단기고, 모든 생산 요소가 모두 가변적이면 이게 장기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시장 이론에서는 단기와 장기의 개념이 생산자 이론을 할 때의 장단기하고는 약간 달라. 그래서 시장 이론에서의 단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라는 말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불가능한 짧은 시기, 이게 단기고, 장기는 기업의 진입 탈퇴가 가능한 충분히 긴 시기, 이게 장기야.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한 시기가 장기, 진입이 힘들 만큼 짧은 시기가 단기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안에 기계 집어넣고 기술자 뽑고 근로자 뽑아가지고 공장을 가동시키면 그때부터 시장에 진입한 거지. 그 시간 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장기. 예. 뭐 공장 건설하는데 3년 걸린다. 근데 한 2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 그럼 어때요? 아예 어때?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 그게 단기란 말이야.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장기는 진입 탈퇴가 가능하다 그랬지 말이야. 가능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진입하는 것은 아니어서 장기라고 하더라도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때요? 독점적 경쟁은 진입을 할 수 있지만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은 장기라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뭐가 존재하니까? 진입의 장벽이 존재하니까 다른 기업의 진입이 어렵겠지, 그치? 예,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이해가요? 참고로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요. 요걸 좀 지우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의 균형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 Q, 여기에 P, 여기에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한 기업이야.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 이 A라는 기업 말고도 기업 몇 개나 더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그런데 이 A라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거야. 가능하면 이 기업은 시장 가격을 높게 받고 싶겠지. 그런데 이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이니까 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때 가격은 누가 결정해 줘요?
그렇습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 시장 전체에서 그 물건 만드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과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즉 여기는 이 S는 시장 전체의 공급이니까 수없이 많은 기업의 공급 곡선을 다 수평으로 합하면 이게 나오겠지,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해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다 수평으로 Q에 대해서 합치면 이게 나온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한 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야. 이때 시장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이 발생하면 여기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결정돼. 아직까지 기업 A는 기다리고 있지. 가격이 얼마일까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 전체의 가격이 P스타로 결정됐어. 야, 기업 A 시장 가격은 P스타란다 라고 이제 통보가 되는 거지. 알려진 거야. 아직까지 기업 A는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기업 A는 시장 가격이 P스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기업 A는 시장에서 결정된 이 P스타의 가격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 가격 설정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봐. 이 A라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린다 또는 줄인다 해봤자 이 가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자신의 주어진 운명이 돼버리는 거야. 요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오해하지 말아요. 실제로 이런 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니야. 다만 개별 기업은 자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자기는 이 가격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 A가 느끼는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수요 곡선은 알고 보니까 뭐랑 같은 곡선이야?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과 같은 곡선이었지. 그 다음 우리가 또 어제 뭘 배웠냐면 에버리지 값이 일정하면, 평균이 일정하면 앞으로 평균이 계속 일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한계 값도 그치, 에버리지 값과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90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맞는 점수도 90이어야 하잖아. 따라서 이 에버리지 레베뉴는 마지널 레베뉴랑 같아지는 거야. 또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아까 마지널 레베뉴 곡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얘랑 비교할 때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곡선. 그렇게 배웠잖아. 해봅시다. 얘랑 절편 같고 기울기 2배. 기울기 얼마야 수요 곡선이? 제로의 2배도? 제로. 그렇게 구할 수 있지.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인데 그때는 수요 곡선이 에버리지 레베뉴랑 같고 동시에 마지널 레베뉴 커브랑도 같다 그 말이야. 이제 이 기업은 이러한 수요 곡선 하에서 자기 기업,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겠지.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이 개별 기업은 자기가 몇 개나 팔지를 결정한다 그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가격은 결정할 수 없지만 주어진 가격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때 뭐는 결정할 수 있어? 내가 몇 개나 팔아야 될까는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이 점이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점일 텐데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첫째, 시장 가격 P가 뭐랑 같아요? 에버리지 레베뉴랑 같고 동시에 뭐랑 같아? 마지널 레베뉴랑 같아.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도 기업이지. 뭘 추구할까? 이윤 극대화. 조건은요. MR equal MC.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되느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완전 경쟁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고 싶으면 수요 곡선에다가 뭘 떨어뜨려? 공 떨어뜨려. 어때? 가장 많이 튀겠지. 따라서 이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야? 무한대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게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한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판매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1원이라도 높이면 내 물건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기업보다 물건을 1원이라도 싸게 팔 수만 있으면 모든 시장 수요가 내게 되는 거지. 어떤 상태야? 아주 살벌한 상태지. 예. 가격 1원에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살벌한 상태야. 완전 경쟁 기업은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 경제적인 효과가,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 비효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요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말이야. 좀 전에 우리가 요런 공식 배웠지. 이건 뭐야? 아모로즈 로빈슨 공식이야. 그치? 이때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전체는 얼마입니까? 0, 1-0은 0.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콜 MR이라는 식이 성립돼. 게다가 이윤 극대화 할 테니까 뭐예요? MC. 따라서 P 콜 MC라고 하는 식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성립이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고요. 좀 더 볼게. 약간 어려운 얘기를. 이런 상태에서 자, Q, P.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여기에 MC, 여기에 AC, 여기에 AVC. 기억납니까? 그치? 에버리지 코스트와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의 최저점을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뚫고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 이게 기업 A의 비용 곡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말이야. 모든 기업이 하나하나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이때 이 기업 A는 말이야, 요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이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업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가격이 좀 높게 결정돼서 통보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때 시장에서, 야, 뭐라고 통보가 되어 왔냐면, 가격은 P0 수준이란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 어때?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이 가격이 이제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가격이 자신의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되겠지. 기업은 뭘 추구한다고요? 이윤 극대화. 조건식은요. MR 이퀄 MC.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높게 통보되면 이 기업은 MR 이퀄 MC가 되는 이 점에서 자신의 물건 생산량을 결정할 거야. 그지? 요 생산량을 Q0라고 한다면 봐. 이 기업은 시장 가격이 P0로 통보됐을 때 Q0의 생산량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큰데 요거 하나 팔면 시장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만큼. 그치?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가? 요만큼. 따라서 이 기업은 요만큼의 뭘 누려요? 이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 만약에 가격이 P0 수준이라면 그 가격은 뭐보다도 더 커? 에버리지 코스트보다도 더 커요. 그 기업은 그렇다면 뭘 누립니까?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에는 이 P0가 점점 낮아지면 이윤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뭐 언제 이윤이 사라질까? 그건 아마도 가격이 P1으로 통보가 되면 말이야. 이제는 요 점선이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되고, 역시 기업이니까 뭘 추구해요? MR 이퀄 MC. 균형점은 어디야? 이 점이 되겠지. 이 점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서의 생산량을 Q1이라고 한다면, 잘 봐. 이제 Q1 하나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 이만큼 줘요. 근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가? 요만큼. 따라서 Q1의 생산량을 P1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이 기업은 이윤도 발생하지 않고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정리하면 P1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기업의 가격은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기업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도 발생하지 않아? 손실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봐요.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할 때 A점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이 기업이 손해를 볼까 이윤을 남길까의 기준이 되는 점인데, 만약에 가격이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 기업은 뭘 누려? 이윤을. 더 떨어지면 손실을 보겠지.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A점을
손익을 결정짓는 기준점 또는 손익의 분기점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죠. A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은 어느 점이야? 그건 바로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의 최저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시장에서 통보되어진 가격이 P2 수준이면 이제는 이게 에버리지 레베뉴이자 마지널 레베뉴 커브가 될 텐데 이때는 MR 이퀄 MC가 어딥니까? MC하고 MR이 만나는 점은 이 점이네, 그지? 맞지? 이 점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이 Q2라고 할 때 봐. Q2의 생산량을 팔면 한 개당 얼마 줘? 시장에서 가격을 요만큼 주지. 그때 이 기업의 Q2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인 비용은 얼마야? 요만큼 아닙니까? 따라서 이 기업은 Q2를 P2의 가격으로 판매하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얼마의 손해를 봐? 요만큼의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따라서 가격이 P2 수준이 되면 이 기업은 손실을 늘 텐데 여러분 이거 봐. 그럼 이 기업은 가격이 P2일 때 Q2를 팔면 손해를 봐.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공장문을 닫았어. 공장문 닫으면 이제 손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 시기가 뭐야? 단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에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고정 비용이 발생해. Q2의 생산량 하에서 물건 한 단위 등의 고정 비용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고정 비용은 에버리지 코스트는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더하기 에버리지 픽스드 코스트니까 얘를 알고 싶으면 에버리지 코스트에서 베리어블 코스트를 빼주면 되겠지. 자, Q2 하나 만들 때의 평균 비용의 높이는 이만큼. Q2 하나 만들 때의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의 높이는 요만큼. 따라서 고정 비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 고정 비용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 기업은 공장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계속 판매하면 물건 한 개당 얼마씩 손해보는 거야? 노란색만큼 손해보는 거지. 이 손해가 아까워가지고 공장문을 닫으면 얼마만큼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파란색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손해, 저렇게 해도 손해. 이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손해가 적어? 계속 그냥 손해보고 파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P2 수준일 때 이 기업은 그 가격이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 에버리지 코스트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손실의 크기보다는 뭐가 더 커? 고정 비용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업은 여기다가 쓰지 말고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나 영업을 계속 해야 돼. 문을 닫아야 돼. 그렇죠. 조업을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한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겨울바다 가봤어? 겨울바다? 겨울바다에 가면 바다가 있죠. 겨울에도. 겨울바다에도 사람은 있지. 얼마 없지, 그지? 겨울바닷가 앞에도 횟집은 있습니까? 있어요. 예, 장사합니까? 해요. 예, 대부분 다 합니다. 겨울바다 가서 말이야, 바닷가에 있는 횟집 가면 손님들 많이 없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옆에 자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스톱 이렇게 치고 있거나. 그래서 손님 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손님 왔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접고 말이야. 뭐 드실래요? 해가지고 물건 이렇게 팔잖아. 그럼 이제 회 먹으면서 둘러보면 손님 나밖에 없잖아.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거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돈이 남겠냐 말이지. 이럴 바에야 그냥 문 닫고, 푹 쉰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새로 오픈하면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그지?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잖아. 왜 하는 거야? 봐. 손해지, 손해. 영업하면 손해야, 그지? 근데 가게 문 닫으면 돈은 안 나가나? 가게 임차료, 건물 임차료, 그치? 그 다음에 냉장고, 수족관, 그 임차한 임차료.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종업원들 임금은 나가지 않겠지만 그 가게에 들여놓은 책걸상,
이 직업병이네. 식탁하고 뭐 의자 이런 거 어때요? 그거 다 감가상각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모든 비용들이 다 뭐야? 이 고정비용이야, 고정비용. 근데 그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해지만 그냥 장사를 계속해서 고정비용의 일부라도 커버하는 게 더 유리한 상태다, 그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언제 끝날까? 그건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손실과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고정비용이 같아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커지면 그때는 확실하게 문 닫는 게 낫겠지. 언제부터? 그건 가격이 P3 수준으로 결정이 되면 이때 이 기업은 MR=MC가 되는 점이 요점이 되겠죠. 이때의 생산량을 Q3라고 할 때 물건 Q3 하나 팔면 말이야. 시장에서 얼마 받아? 요만큼. 이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적인 비용의 높이는 이만큼. 따라서 이때는 이 기업의 손실의 크기가 요만큼이 되죠. 하지만 고정 비용의 크기도 얼마야? 요만큼이 돼서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 곡선의 최저점, 이 점, 이걸 B점이라고 할 때 B점에서 가격이 만나게 되면요. 이 기업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가격과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기업이 영업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과 물건 한 단위당의 고정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B점을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 하면 물건 값이 B점보다 높게 결정되면 그래도 장사는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만약에 물건 가격이 B점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것이 확실하게 더 유리한 상태가 되니까 문 닫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뭐야? B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B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조업 중단점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통보되어진 가격이 P4 수준이라서 가격이 생산량이 Q4에서 결정되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 P4의 가격이라면 P가 뭐보다도 작아?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보다도 더 작아지고 이 경우에는 기업이 발생하는 손실이 고정 비용보다도 더 커지니까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확실히. 이해가세요? 그래요.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의 기업은 이러한 비용 구조 하에서 시장에서 통보되어진 이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이윤을 누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가 결정된다라는 뜻이야. 이때 그럼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여기에 있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인데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있는 마지널 코스트 전체 중에서 B점 아랫부분 이 부분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부분에서는 문을 닫을 거니까 생산량을 얼마로 결정할까와는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에 개별 기업이 물건의 생산량의 의사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마지널 코스트는 어느 부분이야? 바로 B점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는 B점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이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곡선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단기에.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 곡선 했을 때 그 공급 곡선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뭐였어? 걔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경제학 처음 배울 때 제가 공급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기업이 그 물건 하나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비용 또는 한계 비용. 따라서 집을 받고자 하는 최소의 금액 그렇게 설명했지, 그지? 예.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정체가 뭐였어? 마지널 코스트 커브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널 코스트 커브는 무조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있나? 아니야. 어느 부분은 빠져야 돼? B점 아래쪽에 있는 이 마지널 코스트 커브는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문을 닫을 테니까 공급을 하지 않아. 그죠? 따라서 공급 곡선은 어느 부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조업 중단점 상단에 존재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 또는요. 에버리지 베리어블 코스트의 최저점 위쪽에 존재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기 균형에 관한 그림을 좀 볼까? 397페이지를 보시면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 그래서 총 수입, 평균 수입, 한계 수입에 관한 설명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미가 다 한 거야. 그럼 넘겨요 그냥. 380페이지 보세요. 노란색, 오렌지색 박스를 보시면 가격과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과의 관계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 P 콜, AR 콜, MR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하지 마. 그 식은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식이 아니지. 어떤 시장에만 적용되는 식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만 적용되는 식이야. 그렇다면 답해봐요. 독점이라면 그 식이 어떻게 바뀔까? 독점이라면 그 식은 P 콜 AR이 MR보다 크다. 그렇게 나올 거야. 이따가 배우신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그림 보세요. 왼쪽이 개별 기업, 오른쪽이 시장 전체. 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띠고 있나? 그건 개별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시장 전체의 가격이 개별 기업에게 통보되어지면 그게 개별 기업의 운명처럼 고정돼 버린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수평의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야? 무한대.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개별 기업은 뭘 추구할까요? 이윤 극대화. 그래서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 뭡니까? MR 콜 MC.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식은 어떻게 된다? P 콜 AR 콜 MR 콜 MC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밑에 있는 이계 조건은 우리가 보지 말자 그랬지? 작은 값을 그냥 버리면 돼요. 이해가지? 네, 페이지 넘겨요. 382페이지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우선. 자, 그냥 그 타이틀만 보고 답해봐.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우선은 알고 보니까 정체가 뭐였어? 마지널 코스트 커브였지. 하지만 마지널 코스트 커브 전체가 아니라 어느 윗부분? 조업 중단점 위쪽에 존재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 됐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각의 가격대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되고 있는데 이미 칠판에서 우리가 정리를 다 했어. 그지? 요걸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오른쪽 그 하단에 있는 그림 보세요. 거기 하단에 있는 그림 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비교 가능하지. 자, 왼쪽 그림 또는 오른쪽 그림의 D점이 뭘 의미하겠어? 조업 중단점. 그 다음에 B점이 어디야? 손익분기점. 만약에 가격이 B점과 D점 사이에서 결정되면 그때는 이 기업은 어떤 상태입니까? 손해를 보지만 그냥 무시하고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태. 이해가시죠?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참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완전 경쟁 산업의 단기 공급선,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나갑시다. 384페이지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자, 여기 봐.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윤을 누려 못 누려? 절대 못 누려요. 그치?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다 장기의 초과 이윤이 반드시 제로야. 이윤 없어. 그럼 단기에도 없단 말이야. 단기에도. 단기는 어떨까? 여기 봐봐. 단기에 뭐가 가능해? 초과 이윤이 가능해요. 물론 뭐도 가능해? 손실도 가능해. 정리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뭐가 가능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 즉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이윤이 금방 사라지겠지. 왜? 다른 기업의 진입이 허용되니까 다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윤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윤이 사라진다 그 말이야. 이해 가세요? 그래요. 그 얘기가 설명돼 있으니까 정리해 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이 그림에다가 칠판에 있는 이 그림에다가 특히 이 그림에다 말이야. 내가 뭘 안 그렸어? 마지널 코스트는 있는데 에버리지 코스트를 안 그렸지.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코스트가 요렇게 있으면 이 기업은 어떤 상태야? 그렇지. 손실도 없고 이윤도 없는 상태.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물건 단위당 이만큼의 이윤을 누리는 상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있으면 요만큼 아니구나. 손실이구나. 여기 손실이고 요게
이윤, 그런 상태가 되겠지. 내가 이걸 안 그린 이유가 뭐야? 어디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이와 같이. 따라서 완전 경쟁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손실도 이윤도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보세요. 385페이지 장기 균형을 좀 봅시다. 이제 장기 균형.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림 하나 다시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배웠죠.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기억나지? 이때 롱런 마지널 코스트. 이 점이 뭐야? 여기에서 장기의 최적의 시설 규모. 그치?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평균적인 비용이 점차 체감하죠. 한번 써볼게. 기억을 되살리는 입장에서 비용이 체감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때요? 증하는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 이때는 K가 몇 차 동차예요? 1보다 큰 동차 생산함수의 구간. 그렇게 얘기했지. 이때 왜 여기가 장기적인 최적의 생산점이 된다 그랬어? 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물건 한 단위당의 평균적인 생산 비용이 이것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점이 없잖아. 그치? 이 그림은 시장 전체의 그림입니까? 개별 기업의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이건 개별 기업의 입장이야. 즉 이게 누군가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A라는 기업의 장기의 그림이란 말이야. 장기의. 이 장기의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는 어떻게 그려요? 얘는 수없이 많은 단기의 평균 비용 곡선들의 수없이 많은 단기의 평균 비용 곡선들의 또 수없이 많은 단기의 평균 비용 곡선들의 어떤 점? 어떤 선? 포락선이다. 그런 거 했지. 포락선. 포락선. 얘는 포락선이야. 그지? 엔빌롭 커브. 포락선의 의미는 뭐야? 아래쪽에서 부드럽게 감싸이었다. 그런 뜻이지. 이때 이 각각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에 대해서 단기의 한계 비용 곡선들이 지나가겠지. 그렇지? 이럴 때 이 기업은 지금 요점에서 생산하는 게 최적인데 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점이 바로 이 점이야. 이때 요거 하나 만들면 시장에서 요거 하나 만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해? 요만큼 발생하지. 그럼 만약에 요거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평균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면 이 기업은 뭘 누려? 이윤. 가격이 더 낮으면 손실을 볼 텐데 아까 우리가 저기서 뭐라고 했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장기의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이유가 뭐야? 다른 기업의 시장에 진입이 또는 탈퇴가 그렇죠. 이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봐. 요거 하나 만들 때 평균적으로 요 가격이 들어가는데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장 가격도 얼마여야 돼? 이 가격이어야 되겠지. 자, 봐. 이 A라는 기업은 장기에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때 시장 전체에서 여기 시장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공급자의 공급 곡선과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만나서 이 점에서 가격이 딱 결정돼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또 통보되어지는데 그치? 하필이면 이 가격 수준이 그래서 자신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되는데 하필이면 이 가격의 이 높이가 뭐랑 같은 거야?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의 이 높이하고 같다 그 말이야.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가끔씩 그러나 늘 일어나. 늘 그렇다 그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만약에 가격이 이것보다 더 높거나 더 낮으면 다른 기업들의 진입과 탈퇴에 의해서 가격이 원래 P스타 수준으로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P스타야. 그러면 이 A라는 기업은 P스타의 가격 하에서 수요 곡선과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과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일정할 때 장기에도 기업은 뭘 추구할까? 이윤 극대화. 조건식은요. MR 이퀄 MC. 그래서 요 점에서 생산할 거 아니야?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줘? 요만큼. 그때 물건 한 단위당의 생산 비용도 요만큼. 그래서 현재 초과 이윤 제로야. 갑자기 이 물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 증가했어.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P 다시 되겠지.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돼. 옛날과 똑같이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잘 봐. 이거 하나 생산하면 이제 시장에서 얼마 줘? 이만큼. 요거 하나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가? 요만큼. 따라서 이 기업은 요만큼에 뭘 누릴 수가 있어? 이윤 파이를 누릴 수가 있겠지. 장기적으로? 아니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살짝 이렇게 이윤을 누려. 기분 좋지? 이윤 남네. 흥청망청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 있는 수많은 공급자들이 이걸 보고서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기 초과 이윤 발생하네.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겠지. 시장에 들어오겠죠.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막 들어와. 그러면 기업의 수가 증가하니까 공급량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지. 공급 곡선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어디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떨어지고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떨어지고 이유는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점에서만 생산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가시죠? 만약에 가격이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다 퇴출되겠지. 예. 따라서 손실 보지 않는 기업만 살아남을 테니까 역시 가격은 또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 논리.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점 요걸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의 장기의 균형점이 되겠지.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 조건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이 점에서는 첫째, 물건 가격 P가 뭐랑 같아요? 에버리지 레베뉴랑 같고 동시에 마지널 레베뉴랑 같아. 그때는 롱런 마지널 코스트하고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가 같으니까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의 높이와 롱런 마지널 코스트의 높이가 같아. 그런데 요점에서는 또 단기의 평균 비용 곡선과 단기의 한계 비용 곡선도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과 단기 한계 비용까지도 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서술된 저 식이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의 개별 기업의 균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3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회색 박스에서 방금 칠판에 제가 정리한 저 식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이 식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그건 뭐야? P 이퀄, MR 이퀄, MC지, MC. 예. 그치? 이게 포인트야. 됐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어. 386페이지로 넘기시고, 386페이지에 보시면 그 상단에 있는 박스는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장기 균형 과정에 관한 설명인데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밑에 2번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기업이 이런 구간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평균적인 비용이 어때? 점차 감소하고 있지. 따라서 그 기업은 어떤 산업이 되는 거야? 비용 체감 산업이 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의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지, 비용 체증 산업이 되는 거고. 요게 만약에 일정한 수평선으로 구간이 이 구간이 길어진다면 그 경우는요 비용 불변 산업이 될 텐데, 거기 책에 보시면
386페이지에 비용 불변 산업이고, 오른쪽 페이지 387페이지에 비용 증가 산업하고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냥?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용, 체증, 비용, 불변,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용 체증 산업은 뭔가 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산 규모를 막 증가시킬 때 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그러면 그 기업은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장기의 공급 곡선이, 즉 롱런 서플라이 커브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비용 불변 산업의 경우에는 롱런 서플라이 커브가 수평선, 비용 체감 산업의 경우에는 롱런 서플라이 커브가 오히려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쉽게 이해해봐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말이야. 그때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 시절에는 이제 이른바 군사 정권이었잖아, 쿠데타 정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들 눈치를 더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막 더 잘해주고 싶잖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정당하게 선출된 정권이 아니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했던 사업이 뭔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서민들이 집이 없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어떤 발상을 한 거야. 집값이 비싼 이유는 집의 공급과 집의 수요, 이 가격이 이게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싶도록 만들면 되겠지만 그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돼? 공급을 굉장히 늘려주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한 해에 집을 대한민국에서 한 100만 호, 100만 채, 이 정도 건설하는 우리 국내의 건설 산업이었다면 갑자기 3개년 계획인가 세워가지고 했습니까? 주택 몇만 원이 그때? 800만 원인가? 그런 거 했었죠. 주택 800만 호 건설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3개년인가 나눠가지고 말이야. 한 해에 보통 한 2 내지 300만 채 정도의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확 늘리면 말이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발상으로. 그렇지. 논리가 있지, 그지, 나름대로. 그래서 집을 한 해에 보통 짓는 집 수보다 한 2~3배 많이 지었습니다. 그 결과 집의 공급이 증가했겠죠. 집값은 어떻게 됐겠어? 더 올랐지, 더 올랐어. 왜 그런 거야? 생각해봐. 대한민국에 있는 시멘트, 그 다음에 건설 기자재, 포크레인, 그런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평소보다 2~3배 많이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시멘트 품귀 현상, 철근 콘크리트 품귀 현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된 거야? 쫙 올라가지. 비용 체증.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 대수는 증가했는데 아파트 값은 그전보다 더 올랐어요.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 돼버렸지. 그런 산업이 뭐야? 대표적인 건설 산업 같은 게. 그게 이제 비용 체증 산업이야. 따라서 비용 체증 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물건의 공급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야. 어렵지 않죠? 그럼 비용 체감 산업은 어떤 게 있어? 여러분,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가 싸지는 제품 있나? 있지. 자동차 수작업으로 한 대 만들면 어때요? 굉장히 비싸지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꾸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치?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생산 비용이 많아지잖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노트북 값 어때? 더 싸졌지. 그렇잖아, 그지? 그런 게 바로 뭐야? 비용 체감 산업이지. 그치? 그러니까 추가적인 생산을 할 때 오히려 생산 원자재의 값 또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감소하는 산업, 그게 바로 비용 체감 산업인데, 비용 체감 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오히려 그 물건의 공급 가격은 더 싸질 수가 있다, 그걸 말이야. 불변 산업은 일정한 거, 그렇지? 세 개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게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다 됐어. 그래서 388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의 도출 과정이라고 해서 이때 보시면 비용 증가, 비용 불변, 비용 감소 또는 비용 체감 산업 세 가지.
그 스토리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형태지. 그래서 비용 불변 산업은 롱런 서플라이 커브가 수평선, 비용 증가 산업이나 비용 감소 산업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 정도로만 봅시다. 오케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89페이지를 보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있느냐, 그걸 좀 볼게요. 첫째,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근데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 또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말은 P=MC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P=MC.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4개 시장 중에서 P=MC가 성립하는 유일한 시장이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야. P=MC가 왜 중요해? P는 뭡니까? 물건 하나 만들었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가. MC는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치른 비용이야. P=MC라는 얘기는 기업이 물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가치, 비용하고 그 물건의 판매 대가가 같으니까 어때? 굉장히 거래가 페어한 거지. 공정한 거래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런 케이스는 다 어때?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해? 공급자 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거래야. 그러면 경제적인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최적 시설 규모에서의 생산.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장기적으로 어디에서 생산해? 2점에서 생산해요. 2점은 개별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야. 즉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2점에서 만들 때 가장 싸게 만들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모두 2점에서만 물건을 생산하니까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럼 혹시 독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생산할까? 2점이 아니겠죠. 어디야? 이런 구간에서만 생산하는 것이야. 어때? 훨씬 비싸게 만들잖아. 그전보다. 그치? 그게 바로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그 문장을 고치세요. 그거 지금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일단 타이틀을 3번을 정상 이윤 획득이라고 하지 말고 정상 이윤만 획득이라고 고치시고 정상 이윤만 획득. 그 다음에 그 타이틀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장기 초과 이윤 이퀄 제로라고 쓰세요. 장기 초과 이윤 이퀄 제로. 여러분 정상 이윤은 이윤이 아니야. 이건 이윤이 아니지. 그치? 정상 이윤은 뭡니까? 비용이잖아. 비용. 그치? 따라서 정상 이윤만 획득한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장들, 뭐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초과 이윤 발생하겠지, 그지? 즉 정상 이윤보다 더 큰 이윤이 발생할 거다. 네 번째, 의사결정의 분권화. 뭐 당연하죠. 완전 경쟁 시장에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가장 높인다. 단점도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단점. 내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중요하지.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자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예를 들었던 게 뭔가 하면 그게 쌀 시장이야. 쌀 시장. 전국에 쌀 생산하는 농민 몇 명이나 있어? 무수히 많지. 나라고 하는 농민이 쌀 농사를 포기했다. 쌀 생산량 줄지 않죠. 내가 막 더 열심히 만들었다. 그래도 별로 시장 가격은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쌀은 대부분 다 어때? 거의 똑같지, 그지? 품질이. 옛날에 이제 쌀 시장을 그나마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봤는데 지금은 쌀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야. 그거 보면 마트가 마트. 임금님표 2,000쌀. 굉장히 비싸지. 철원 5대쌀. 더 비싼가? 뭐 그런. 무공의 청정 뭐 지역에서 뭐 한 쌀은 또 더 비싸고. 쌀 시장은 이미 어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과점 시장에 가깝게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고 있지. 됐습니다. 밑에 소득 분배 측면. 이건 다 알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효율성은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형평성, 즉 소득 분배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지?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로 봅시다. 근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봐. 3번 해가지고 단점 3번째 하나 더 써가지고 말이야. 기술 혁신의 어려움 또는 기술 개발의 어려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 경쟁 기업은 초과 이윤이 없지. 초과 이윤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쏟아부은 기회비용만큼만 챙겨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 그런데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고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 체제 하에서는 그럴 만한 자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경제학자들은 독점이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해. 예, 독점은 초과 이윤 발생하니까 말이야. 이 장기 초과 이윤 가지고 더 큰 신제품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을 그런 여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요. 독점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얘를 간단하게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독점 시장을 좀 봅시다. 첫째, 독점의 개념 및 발생 원인. 독점의 개념, 독점 뭐야? 모노폴리라고 부르는데 독점이란 거의 대부분 혹은 모든 재화의 공급이 시장 지배를 갖고 있는 한 개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형태. 이게 바로 독점이 되겠다. 밑에 보시면 독점의 발생 원인이 있어요. 즉 진입 장벽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독점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경제적 기술적 요인. 작은 1번 보시면 생산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어느 회사가 제일 유명해? 드비어스사라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비어스사가 옛날에는 뭐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한 6, 70%까지 되려나? 60%? 그쯤 되겠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드비어스사가 다이아몬드 시장의 독점적인 공급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엄청나게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지. 혼자만 팔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드비어스사에서 다이아몬드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어? 어떻게 광고합니까?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사가 좋아요. 이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살아 이거지. 사면 다 누구 거야? 자기 거니까. 그치? 즉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 홍보를 하지 않지 제품 자체의 홍보만 하면 된다. 예, 그런 뜻이야. 우리나라에서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담배 만들어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나? 못 팔지. 일단 담배 원재료 잎담배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잎담배는 KTNG가 다 전량 소매에 가잖아. 우리는 못 만드는 거지. 그치? 원재료를 독점하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진입 장벽을 형성한다. 2번,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옆에다가 별표를 매우 많이 치셔야 되는데 한 3개만 해볼까? 자연 독점의 문제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 내 설명 들어보세요. 독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독점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자연 독점은 분명히 독점의 한 형태인데 다른 독점 시장의 접근 방법과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 독점을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이따가 자연 독점을 좀 따로 설명할 거야. 좀 이따가 자연 독점의 예를 한번 볼까? 전기, 전화, 철도, 수도 사업. 이따가 배우겠지만 대부분 자연 독점은 초기 고정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하되 추가적인 가변 비용은 적게 발생하는 산업에서 발생해.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자연 독점은 초기 고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추가적인 가변 비용이 작은 그런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작은 시장 규모. 요건 사실 자연 독점에 포함되는 특징인데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2번, 제도적 행정적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정부가 여러분 특정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특허나 인허가권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 특허권은 왜 부여해? 추가적인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그 기술 개발에 따른 권리를 독점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이 특허권을 인정해 주면 그 특허 기간 동안에 어때? 그 기업은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기술 개발의 요인이 사라져서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야. 정부는 줄 수밖에 없어요. 2번, 정부가 독점권을 스스로 주는 경우가 있어. 담배 인상공사에서만 담배를 만들 수 있지. 왜 정부가 그런 독점권을 부여합니까? 조세 수입. 조세 수입. 우리나라 정부가 왜 민간 기업에게 담배 제조를 허락하지 않아? 그 막대한 조세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 정부의 이인허가권. 뭐 비슷한 얘기니까 기억을 해 봅시다. 됐어요. 자연독점은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독점의 특징 볼게. 아까 봤죠? 독점은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장 지배력 가지고 있으면 뭐부터 결정하고 싶어? 가격부터 결정하고 싶어. 그래서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 프라이스 세터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가격을 설정할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다시피 가격을 차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집니다. 가격 차별이 가능해지죠. 2번, 우하향의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완전 경쟁과 독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지. 완전 경쟁은 어떤 형태의 수요 곡선? 수평선 형태. 그렇지만 독점은 우하향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에 직면해요. 그 다음, 경쟁 대상 없죠. 경쟁의 압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어. 밑에 있는 총 수입, 평균 수입, 한계 수입은 이미 봤지, 그치? 그치? 자, 그냥 천천히 넘기면서 아까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다 기억나네, 그치? 새록새록. 단기 균형을 봅시다. 394페이지. 자. 내가 어젯밤에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 듣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름은 까먹었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글도 보내주시고 경제학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당연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수험생활 뭐 이제 회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활은 특히 인생의 한 부분을 말이야 집중적으로 공부에 올인해야 되는 시기니까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공부하다가 시험 앞두고 건강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잘 먹는 거지, 잘 먹는 거. 그치? 또 하나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건데 내 생각에 둘 다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아침에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뭐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수험생들 대부분은 이렇게 커피를 즐기거나 아니면 담배를 즐기거나 아니면 뭐 뭘 즐기나 간식을 즐기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 이제 식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 힘들면 뭐가 더 중요할까?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둘 다 하기가 힘들면 난 잘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젊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운동은 조금 안 해도 말이야 몸매가 좀 망가질지는 몰라도 체력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드시지 않으면요 뭐 한 달도 못 가죠. 그러니까 식생활을 좀 잘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고 운동은 시간이 되는 대로 보충하시면 될 텐데 어제 저한테 글 보내셨던 분은 헬스클럽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주기적으로 운동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할 때 말이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안 되는 운동이 있어. 여러분 쓸데없이 벤치프레스 막 이런 거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아령 막 역기 들어서 막 근육 키우고 이런 거 하면요 피곤해. 집에 가면 자야 돼. 그 다음날 공부하려고 하면 여기 막 이렇게 근육이 땡기고 막 이렇게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운동 하지 마세요. 웨이트 운동 하지 마시고 달리기, 걷기, 줄넘기,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꼭 보면 말이야 군대 갓 제대한 의욕 넘치는 젊은이들 있잖아. 나 이제 군인정신 수출하니까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따닥 동차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겠다. 일단 몸도 이렇게 잘 유지해야 되겠다.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하루에 막 3시간씩 이렇게 운동하고 막
어떻게 되면 2년 지나면 말이야. 시험은 실패하고 근육만 생겨.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운동 좋지. 뭐 이렇게 먹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여행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어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거 괜찮은데, 내가 권하고 싶은 건 동물원에 한번 가고. 동물원 아주 좋아. 동물원. 내가 그 얘기 했나? 동물원 얘기 안 했나? 내가 가끔씩 친구들하고 동물원 가는데 말이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갔고,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텐데, 내가 그 얘기 했나? 우리 엥겔 지수 얘기 했나? 맞아. 그 엥겔 지수 친구, 그 친구가 말이야.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번 주말에 시간이 비는데, 넌 어떠니? 나도 뭐 시간이 괜찮은데, 뭐 할까? 그래서, 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엥겔 지수니까 말이야. 어디 이렇게 맛있는 데 이렇게 데려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더니, 갑자기, 야, 우리 호랑이 보러 가지 않을래? 생각을 해보니까 호랑이가 보고 싶기도 해. 그래서, 보고 싶잖아, 호랑이. 그래서, 나 보고 싶기도 하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친하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제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저쪽에 이렇게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고, 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저희 이제 소꿉 친구가 있는데, 소꿉 친구. 그럼 애들 불러서 우리 호랑이 보러 갈까? 저희 대화 분위기가 늘 그렇습니다. 호랑이 안 볼래? 그러지 뭐. 애들 부를까? 그러지 뭐. 해가지고요. 30대 후반에 남자 5명이 일요일날 차를 타고요. 동물원에 갔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면요. 이거 엽기야, 엽기. 그게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우리 이상한 짓 정말 많이 했어요. 남자 5명이서 영화 보러 가기 막 이런 거.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쳐다보고 우리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말이야. 30대 후반의 남자 5명이 동물원에 갔어요. 가서 호랑이를 보러 갔지. 호랑이가 있어 진짜. 호랑이야 호랑이.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예, 환상입니다. 그 진짜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 호랑이를 보고 그 다음에 본 게 코뿔소. 예, 코뿔소 진짜 예술이잖아. 몸매도 좋고 말이야. 그리고 또 보고 있으니까 세상 시름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우리 5명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말이야. 우리끼리 나 잡아봐라 이것도 하고. 근데 이제 적당히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약간 오버해가지고 한 명이 비단 구렁이 있잖아. 그걸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실내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 안에 알지 거기? 예, 거기 대공원에. 그래서 친구가 또 이제 구렁이가 보고 싶다니까 보러 갔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 이렇게 돼서 이 칸칸마다 동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진짜 가니까 말이 비단 구렁이가 막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는 거야. 구렁이다. 다 같이 한 번씩 외쳐주고 손 흔들어주고 기분 좋아서 말이야. 보고 이렇게 지나가 여기 침팬치 까불잖아.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 가다가 뭘 봤냐면 여기에 오랑우탄 있죠? 아니 오랑우탄이 아니라 고릴라 맞나? 이게 크고 이렇게 하는 애. 예, 고릴라. 처음 봤어요, 저는. 고릴라가 말이야. 여기 유리야, 유리. 유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지. 5명이. 이렇게. 여기 유리인데 말이야. 고릴라가 여기 바로 유리 앞에 등을 딱 등지고 말이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놀렸지, 이제. 확 때리면서. 야, 여기 봐. 얘가 안 쳐다봐. 우리가 이제 또 목표는 이루는 사람들이라서 계속 귀찮게 했지. 여기 봐. 뚱땡아. 이러고 막 이렇게. 얘가 한번 이렇게 쳐다봐.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재미없잖아 이러면. 계속 괴롭혔지. 앞에서 막 이렇게. 또 한번 쳐다봐. 여기 막 했는데 말이야.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5명이 작정을 하고 말이야. 심하게 약을 올렸어.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덩치가 커. 이렇게. 일어나더니 시끄러웠는지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걸어가 천천히. 한참 걸려요. 한참 걸어서 여기 이렇게 딱 서. 벽을 등지고 이렇게 딱 서. 갑자기 돌아서더니 말이야. 이쪽으로 뛰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우리 5명이 말이야. 얘가 이렇게 뛰어오는 걸 보고서
세 명은 이쪽으로, 두 명은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여기 앞에 오더니 말이야 유리 막 두드리고 말이지. 얘 유리 깨고 나왔으면 난 죽었어 그때. 예. 그래서 다시 만나는데도 한참 걸렸어 밖에 이렇게 완전히 건물 밖으로 나가서 만나가지고 이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머리가 막을 수가 없어. 예, 막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 아주 마음이 편하고. 가끔씩 좀 이렇게 지루할 때는 뛰어오던 고릴라 생각하면 말이야. 정신이 번쩍 들고, 공부해야겠다 말이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말이에요.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PC방 보면 뭐 만화방, 뭐 이렇게 술집, 이렇게 배회하지 마시고, 동물원 가서 얘랑 만나보란 말이야. 얘가 압권이야, 압권. 꼭 가셔서 내 얘기도 좀 전해주고, 동물원 한 번씩 가보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친구 관계라는 걸 알아요, 나도. 그래요. 394페이지. 단기균형. 볼게요. 독점의 단기균형. 자. 여러분, 내가 그 얘기 안 했지, 참. 단일 챕터로 미시경제학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 그게 바로 독점시장 이론이야. 예, 독점시장 이론이 단일 챕터로는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자, 가로축에 Q, 세로축에 P. 자, 봅시다. 독점시장의 독점기업은 어때? 시장 지배를 가지지.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를 수 있어.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 가진 기업은 뭐부터 결정하고 싶어? 가격부터 결정하고 싶어요. 따라서 더 이상 수요곡선은 수평선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독점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수요곡선은 에버리지 레베뉴 커브하고 같다 그랬지? 저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지날 레베뉴 곡선은 어떻게 그려? 기억나지? 불러봐. 어떻게?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곡선, 요게 바로 마지날 레베뉴 곡선. 그지? 이때 독점 기업의 마지날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독점 기업도 기업이죠. 뭘 추구합니까? 이윤 극대화. 조건은요? MR equal MC. 어디야? 2점이네. 그치? 이 점에서 독점 기업은 자기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해. 여기 있는 스몰 m은 독점, 모노폴리의 뜻이지. 예. 독점 생산량이란 뜻이에요. 독점 기업이 요 생산량을 결정하면 여러분 기억나죠?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는 뭐리며 소비자의 지불용이 있는 최대 금액 따라서 요 생산량 하에서 소비자는 최대한 지불하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 요만큼까지 지불할 수 있죠. 이게 독점 시장의 균형 가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 이게 지금 독점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독점 기업은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으면 어느 점을 선택하면 돼? 이 점을 선택하면 돼. 가격을 싸게 받고 싶으면요. 이 점을 선택하면 돼. 그렇지? 많이 팔고 싶으면요. 이 점을 선택하면 되고 적게 팔고 싶으면 이 점을 선택하면 된단 말이야. 즉 수요 곡선의 어느 점이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말의 의미야. 그런데 봐.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독점 기업은 여기구나.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수준으로 결정했어. 근데 봐. 독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지만 가격과 생산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즉 수요 곡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소비자가 물건 가격과 구매량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의도란 말이야. 의도. 이 의도를 무시하고 가격과 판매량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즉 독점 기업은 뭐만 가능한가 하면 가격을 결정했으면 판매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소비자가. 독점 기업이 판매량을 결정하면 가격은 누가 결정해줘? 소비자가. 즉 둘 중에 하나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뭐만 결정할 수 있었어? 얘는 손 못 대지. 얘는 수평선이니까. 뭐만? 얘만 결정할 수 있었어. 하지만 독점 기업은 어때요? 얘도 결정할 수 있고 얘도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도 결정할 수 있고 얘도 결정할 수 있지만 P와 Q를 동시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독점 기업의 토탈 레베뉴 총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라고 할 때 이 둘을 동시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독점 기업은 어떻게 결정하겠어? 뻔하지. 얘는 무한대 얘는 1. 끝이지 그러면. 게임 끝이지. 근데 이러면 시장이 성립해 안 해? 이러면 시장이 성립하지 않죠. 즉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과 공급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때 자 봅시다. 독점의 균형 생산량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인데 이 시장이 독점이 아니고 요거 봐야겠구나.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독점 시장 얼마 벌어? 시장에서? 이만큼. 그치? 근데 요거 하나 만들 때 비용 얼마야? 요만큼밖에 되지 않잖아. 즉 이만큼은 어때요? 남겨 먹고 있는 거지. 그치? 즉 독점 시장은 뭐야? P가 MC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 P 콜 MC로 바뀌잖아.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시장이 독점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이면 어디에서 균형점이 결정될까? 그건 바로 이 점인 것이에요. 이 점. 요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요게 완전 경쟁 생산량이 되는 거고 요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가격이 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Q 완전 경쟁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받아? 요만큼. 그때의 한계 비용도 얼마? 요만큼이니까 요 점에서는 P 이퀄 MC가 성립하는 거야. 맞죠? 자, 봅시다. 완전 경쟁일 때의 균형점에서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야? 이만큼.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합치면 이 전체. 근데 이제 독점 생산량 하에서 독점 가격. 자, 소비자 잉여. 그치? 생산자 잉여? 요만큼. 얼마만큼이 비어?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모자라죠, 그지? 저 빨간색 빗금친 면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disappeared. 야, 역시 사라진 거지. 왜 사라졌어? 독점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거래량이 감소했지. 그 과정에서 이 빨간색 면적만큼의 사회적인 후생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인 후생의 손실이다. 그렇게 불러요. 또는 경제적인 비효율성이다.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독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 등장해. 독점의 문제점 먼저 볼게요. 독점의 문제점은 첫째, 완전 경쟁에 비해서 너무 생산량이 작아요. 그치? 둘째, 독점의 두 번째 문제는 완전 경쟁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 세 번째는 뭐야? 빨간색의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면적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소비자인이었지. 근데 시장이 독점으로 바뀌니까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 독점 기업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그러니까 독점 시장은 말이야. 독점 기업도 독점으로 바뀌면 요만큼 손해보지. 요만큼 손해보지면 이 면적이 더 크니까 독점 전체의 이윤은 증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독점의 단기 균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하면 독점 기업은 생산량은 너무 작지. 완전 경쟁에 비해서. 두 번째, 독점 가격은 완전 경쟁 가격보다 너무 비싸요. 세 번째, 독점 시장은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독점은 파란색 네모 면적만큼을 이걸 어떻게 해요? 소비자로부터 독점 기업에게로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독점의 단기 균형 그림이야 이게. 그 다음 좀 더 남았어. 여기 지금 마지널 코스트 커브. 아까 우리 여러분 완전 경쟁할 때 배웠잖아. 완전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알고 보니까 정체가 뭐였어요? 마지널 코스트 커브였지. 어느 윗부분?
조업 중단점 위에 존재하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지널 코스트도 이게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야. 그치? 독점 기업은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봐봐. 여기에 PQ. 여러분 원래 이게 뭡니까?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건 P와 Q 사이의 1대1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거든. 그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1대1의 관계.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인데 지금 해볼까 이게? 여기 마지널 코스트가 있고 여기에 수요 곡선,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 여기에 마지널 레베뉴 곡선. 그러면 여기에 Q0, 여기에 P0 이렇게 균형 생기는 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요게 바로 수요 곡선이자 에버리지 레베뉴 곡선이고 요게 바로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면 그때는 MR 이퀄 MC가 어디야? MR 이퀄 MC 역시 이 점이지. 하지만 그때의 가격은요. P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 마지널 코스트 커브에서 독점 기업은 하나의 공급량에 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지. 그치? 또 다르게 해보면 하나의 가격에 공급량이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1대1의 대응 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공급 곡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여기 5번 해가지고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째 정리하는 김에 다 해볼까? 아까 했던 거 있지. 독점 기업은 P와 Q를 동시에 결정할 수가 어때? 없다. 그런 것도 했지.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독점 기업의 균형점 이 점에서는 말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일까? 잘 모르겠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렸던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지 마세요. 책이 다 있고 아까 했던 거야. 여기에 P, Q 했을 때 이거 수요 곡선이면 이 점에서 가격 탄력성 1이고 이 구간에서는 가격 탄력성 1보다 크고 이 구간에서는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은데 이때 토탈 레베뉴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했고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때 마지널 레베뉴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같다 그런 얘기 했지. 그럼 봐 마지널 레베뉴 곡선이 0일 때 그때 수요 곡선 요 부분이 탄력성이 1이지. 저 점이 어디야? 여기 지금 마지널 레베뉴가 0이 되는 점은 이 점 아닙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올리면 요 점에서 이 기업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이 되고 있는 이 점은 수요 곡선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점이지, 큰 점. 즉, 독점 기업은요, 수요 곡선 중에서도 언제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태에서만 이렇게 균형을 찾아요. 네. 즉, 독점 기업은 7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균형이 발생한다. 참고로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어디에서 생산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점에서 기억나시죠? 수평선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독점 기업은 뭐야? 1보다 큰 구간에서. 그럼 봐.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할 수는 없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1보다 작으려면 이거 수요 곡선, 이거 마지널 레베뉴 곡선, 여기에서 탄력성 1일 때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만나면 이 점에서 이렇게 하면 요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이 점에서는 MR과 MC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MC가 0보다 작다.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마이너스래. 돈 받으면서 생산할 수 있어. 그거 어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균형이 생길 수가 없어요. MR과 MC가 0보다 크다면 언제나 그 균형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발생할 거다 그 말이야.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나? MR과 MC가 이렇게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만난 말이야. 요 점에서는 MR 이퀄 MC가 얼마가 되는 점이야? MR 이퀄 MC가 0이 되는 점이지.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최소한 내려오면, 최대한 내려오면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어? 1인 점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 따라서 요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요렇게 하면, 그치? 독점 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점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건 사실이야. 왜 그런가 하면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제로인 상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겠지, 그치? 따라서 독점 기업은 이런 상태에서만 균형을 찾는다.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단기의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특징 몇 가지가 나와 있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 독점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단기에 P가 MC보다 큰 상태에서 생산할 것이다. 두 번째, 항상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장기의 문제를 보고 나서 할 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장기의 초과 이윤을 얻지만 단기적으로는 뭘 얻을 수도 있어? 다시 말이 헷갈리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장기에는 반드시 초과 이윤이 0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뭐가 가능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여기 독점 기업은 장기에 반드시 초과 이윤을 누려요. 하지만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까지 이윤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내가 지금 이 그림에서 뭘 안 그렸어? 에버리지 코스트를 그리지 않았지.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게 에버리지 코스트다.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요거 받을 수 있고, 그거 하나 만들 때의 평균 비용은 요만큼이 되니까 요만큼 손실 보겠죠. 하지만 만약에 요렇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있으면 그때는 어때? 물건 한 단위당 가격, 생산비, 요만큼의 이윤을 누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즉 알 수 없단 말이야. 단기적으로는. 이해 가세요? 그 얘기야. 이따가 장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 구간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요거죠,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생산할 것이다. 네 번째,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에 참고를 보시면 왜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지가 설명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됐죠? 장기 균형을 하고 좀 쉽시다.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에 다른 기업의 진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따라서 장기의 초과 이윤이 0보다도 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즉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여기에 Q, 여기에 P. 독점 기업은 장기에도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힘이 있죠. 수평의 수요 곡선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에 직면합니다. 이때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곡선, 이게 바로 마지널 레베뉴 곡선. 독점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장기니까 얘는 뭐야? 롱런 마지널 코스트 커브.
얘는 공공곡선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장기에도 독점 기업은 기업이니까 뭘 추구해? 이윤, 극대화. 조건식은요? MR equal MC. 그래서 독점 기업이 장기의 이윤, 극대화 생산점을 결정하면 이때 가격은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가격은 시장 수요 곡선을 따라서 소비자들이 결정해 주는 거지. 물론 가격을 결정하면 판매량은 소비자가 결정하고 여기 요만큼의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할 거고 이때 이 독점 기업이 이윤을 보느냐 손실을 보느냐를 알고 싶으면 뭘 그려야 됩니까?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에서 얼마 받아? 이만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팔았을 때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적어도 이 높이보다는 작아야지 초과 이윤 누릴 수 있겠지. 이와 같이 이게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그리면 이상하다. 이렇게 그려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다시요. 모순이야. 그렇게 그리면 너무 내려왔어. 이렇게. 자, 이게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자,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의 최저점을 롱런 마지널 코스트가 뚫고 지나가고 있고 이때 요거 하나 만들어 팔면 시장 가격은 요만큼. 그때 요거 하나 만들 때 평균적인 생산 비용은 요만큼이니까 이 독점 기업은 물건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요만큼의 초과 이윤을 누리겠죠. 이 독점의 초과 이윤의 크기는요. 여기 있는 파란색 네모만큼이 이 독점 기업의 초과 이윤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뭐야? 알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롱런 마지널 코스트 여기 이 점 여기서 생산할 때 장기적으로 최적 생산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요 점이 어디야? 요거 아닙니까? 요게 A점이면 요게 바로 A점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 독점 기업은 어디에 생산하고 있어? A점보다 왼쪽에 생산하고 있어. 즉 이 A점보다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독점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장기적인 최적 생산점보다 훨씬 적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생산하니까 물건 하나의 단가가 훨씬 더 비싸게 생산하고 있어. 독점 기업이 바보인가? 조금만 더 생산하면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왜 비싸게 생산하고 있어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게 생산해가지고 비싸게 팔더라도 어때?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으면 자기의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독점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미 이만큼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이 존재해? 가동하지 않고 있는 유휴 생산 설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이 경우에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요만큼과 요만큼의 균형이 발생했을 테니까 어때? 독점은 장기에도 완전 경쟁에 비해서 너무 작은 생산량, 너무 높은 가격, 그리고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무리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때?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초과 이윤을 누리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자, 39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림 나와 있고 하단의 특징 보시면 초과 이윤 획득 다 아는 거지.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뭐야?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초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P는 MC보다 크다. 밑에 예제는 풀어보시고요. 쉬었다 합시다.